그지? 그걸 네가 벌어서 산 거 아니야. 당신이 몰랐던 거지. 처음부터 전부 다 내 거였어. 이자는 무조건 원샷이야, 오대리. 형님도 참. 저도 그냥 허리띠 졸라매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뿐입니다. 분당 대형 평수를 자기 힘으로 장만한 놈이 겸손은 쨍하고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고깃집 환풍기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삼겹살을 집게로 눌러두고 가위를 들어 찰칵찰칵 잘라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손등에 닿는 열기는 뜨거운데 이상하게 등골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제 남편 오진석은 그 뜨거운 열기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에 발갛게 달아올랐고 턱은 평소보다 미세하게 위로 치켜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각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때면 남편은 늘 저 각도로 턱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같은 건설사 동료들과 선배들 그리고 재수 씨 덕에 좋은 고기를 얻어먹는다는 부하 직원 둘까지 모두가 남편을 향해 감탄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고기만 잘랐습니다. 어떤 말을 보탤 생각도 없었습니다. 말을 보태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진다는 것을 저는 지난 8년 동안 몸에 새기듯 배워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저희 아파트는 45평형대 시세 9억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매매한 그 집의 등기부에는 남편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만 진실은 오직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9억 원 중 7억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과 그림책 인쇄와 공방 수익으로 지불했고 남편이 보탠 돈은 겨우 1억 남짓이었습니다. 나머지 은행 담보대출의 이자도 매달 제 계좌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고깃집 자리에 앉은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바깥에서는 그 숫자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뼛속 깊이 박힌 그 얄팍하고 예민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집안 공기를 얼마나 차갑게 얼려버리는지 지난 세월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 과장 한 분이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수 씨는 정말 복도 많으시네요. 요즘 이런 남편 찾기 쉽지 않아요. 하는 말이 저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와 눈꼬리가 휘는 정도를 저는 거울 앞에서 연습한 사람처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 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자리에 앉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불판이 마지막 고기 한 점을 집어 남편의 앞접시에 올려드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것을 씹어 삼켰습니다. 입가에 묻은 기름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는 모습이 유난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던가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12월의 찬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 상가 불빛들이 차가운 입김처럼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텀블러를 들어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혀끝에 씁쓸한 맛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8년. 결혼한 지 꼭 8년이 되는 해가 이제 막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위로 아주 희미한 균열 하나가 그어진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을 덮지 않기로 했습니다. 덮는 대신 그 위에 조용히 손끝을 얹어두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제 눈은 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떠졌습니다. 분당의 넓은 침실에서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깨우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전날 송년회에서 마신 술로 아직도 얼굴이 붉었고 머리맡에 벗어둔 넥타이가 바닥으로 흘러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 의자 위에 올려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겨울 새벽의 푸른 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옷을 걸쳐 입고 차키를 들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성수동 골목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제 공방 담담이었습니다. 담담은 제가 결혼 전부터 꾸려온 한지등 공방이었습니다. 한지를 한 겹 한 겹 손으로 덧발라 빛을 품은 등을 만드는 일, 그것이 저의 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지를 종이라 불렀지만 저는 한지를 빛의 옷이라 불렀습니다. 한지는 얇고 약해 보이지만 접을수록 단단해지고 포갤수록 깊어지는 재료였습니다. 빛이 닿으면 은은하게 투과되고 바람이 닿으면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 서 계시다 교장으로 정년을 맞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와 마주 앉아 한지를 접으며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연화야, 한지는 접을수록 단단해진단다.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 한 귀퉁이에 접어두었습니다. 때때로 삶이 저를 휘청이게 할 때마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몸을 지탱해 왔습니다. 담담 공방은 겉보기에는 작고 조용했지만 안쪽은 수년간 쌓아 올린 저의 땀과 시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한지가 줄지어 널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제가 만든 등들이 천장에서 가지런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불을 켜면 등 안에서 은은한 노란 빛이 퍼져나와 공방 전체를 따뜻한 숨으로 채웠습니다. 지난해 담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 전통 조명 특별전 납품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특급 호텔 로비 장식과 기업 사옥 인테리어 의뢰가 줄줄이 들어왔고 월 순이익은 저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쌓여갔습니다. 저는 세무사 한 분과 격리 겸 보조 직원 2분을 따로 두어야 했습니다. 매출 장부 위에 찍히는 숫자들은 남편의 연봉을 한참 넘어섰지만 저는 그 숫자를 집으로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 일을 한사코 낮추어 불렀습니다. 시어머님은 집안 어른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실 때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서방 등 뒤에서 종이 장난감 만드는 취미가 있어요. 시누이 오밀한 형님은 한술 더 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어머, 옳게 저런 거 만들어서 한 달에 몇 푼이나 번데? 차라리 그 시간에 진석이 내조나 열심히 하지.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공방의 한지등 하나가 그분들이 말하는 종이 장난감이 아니라
한 점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저는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낮게 보는 만큼 저의 자리는 넓어졌고 그들이 저를 얕보는 만큼 저의 그림자는 깊어졌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저는 새 한지를 한 장 펼쳐 들었습니다. 얇고 희고 부드러운 그 종이 위로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첫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한지의 결 사이로 오래 묵은 다짐 하나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빛은 언제나 안에서 나온다. 저는 그 문장을 입속에서 한 번 더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밖에서 비추어 주는 빛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길어올리는 빛. 제가 한지등을 만들며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회색 하늘 아래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공방 안은 노란빛으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아직 제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어떤 결심을 아주 천천히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납품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연말 홀레홀 리뉴얼을 앞두고 로비 중앙에 드리워질 대형 한지 등 3점을 저에게 의뢰해 왔습니다. 한 점은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천등, 한 점은 땅을 상징하는 각진 지등, 마지막 한 점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실선 모양의 연등이었습니다. 합해서 5천만 원짜리 계약이었고 저는 그중 혼례를 축원하는 연등을 집으로 가지고 와 마무리 채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넓은 천을 깔고 그 위에 완성 직전의 연등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한지 결마다 은은한 금박이 숨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곱게 물들인 연분홍 매듭이 흘러내려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첫걸음을 비추어 줄 빛이라 생각하니 손끝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저는 붓에 맑은 물을 적셔 마지막 번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띠띠띠띠리링. 현관 도어록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덜컥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 비밀번호만 누르는 사람은 이 집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 정복순 여사님이 허리를 굽혀 신발을 벗고 계셨습니다. 양손에는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 4개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아래로는 탁한 갈색 국물이 뚝뚝 떨어져 현관 타일 위에 기다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애미야. 내가 우리 아들 주려고 청국장이랑 갓김치랑 갈치속젓 좀 해왔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애미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으려 애썼지만 제 시선은 이미 현관 바닥에 떨어진 갈색 국물 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현관을 지나 거실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비닐봉지를 들고 거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뒤를 따랐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어머님의 발끝이 거실 천위에 놓인 연등을 넘으려다 한쪽 비닐봉지에 아기가 풀렸습니다. 그 순간
봉지 속에서 플라스틱 통 하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있던 청국장 통이었습니다. 진한 갈색의 국물이 허공에 둥글게 호를 그리며 튀어 올랐고 제가 손을 뻗기도 전에 그것은 연등 위로 뚝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연분홍 매듭 위로, 금박이 은은히 숨어있던 한지 결 위로, 신랑 신부의 첫걸음을 위한 빛의 옷 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연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지 위로 번진 얼룩은 걸레로 닦는다고 지워질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한지는 물기를 빨아들이자마자 색이 뭉개졌고 금박은 미세하게 들뜨며 끈적거렸습니다. 5천만 원짜리 납품 중 한 점이, 아니 한 부부의 첫 자리를 비추어 줄 빛 하나가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한번 흘끗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어머, 애미야, 이런 종이 쪼가리는 또 만들면 되지. 뭘 그렇게 사색이 돼 있어. 나는 내 아들 먹일 반찬이 이 모양이 됐는데 그건 걱정도 안 해? 그러고는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셔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셨습니다. 당신이 해오신 반찬을 차곡차곡 넣기 위해 제가 일주일간 준비해둔 식재료들을 아무 말 없이 한쪽으로 밀어치우셨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연등 위로 번진 얼룩이 꼭 제 지난 8년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 어딘가에서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문장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만이다. 저는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손을 뻗어 연등 위에 묻은 얼룩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그 감촉을 저는 오래오래 기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깊이 자지 않았습니다. 잠드는 대신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지난 8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님이 제 친정 부모님의 손을 잡으시며 얼마나 기세 좋게 사돈 어른 하고 부르셨는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공항에서 남편이 제 짐을 끝내 들어주지 않던 그 첫 모습부터 전날 연등 위에 떨어진 청국장 국물 자국까지. 8년은 길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말을 속으로 삼켜왔습니다. 사흘 뒤 저는 차를 몰고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공방으로 가는 길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한강을 끼고 달리던 차가 어느 고급 주상복합 단지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경비 초소의 직원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 저는 가볍게 목례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17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옅은 화장 위로 지친 기색이 감돌았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한결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띵 하고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복도 끝 집 앞에 섰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창 너머로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통창 가득히 회백색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위로 작은 유람선 하나가 조용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3년 전 제 이름으로만 사둔 집이었습니다. 시세 15억짜리 주상복합.
단 한 번도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이 집을 산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공방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할 날이 온다면 그때 갈 곳이 한 군데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오래 묵힌 장막 같은 아주 조용하고 확실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위에 저축해둔 돈과 공방 수익을 부어 15억짜리 집 한 채를 오롯이 제 이름 아래에 세워두었습니다.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천으로 덮인 소파 하나, 창가에 세워둔 빈 이젤 하나, 그리고 벽 한쪽에 가지런히 걸어둔 제 한지 등 3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통창 앞에 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를 지나 바닥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빛 위에 서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어깨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소영, 3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제 오랜 벗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연아야, 지난번 내가 말했던 그 서류 말이야. 내가 다시 검토해 봤는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뒤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연아야, 너 진짜 괜찮아? 아직도 결심한 거 변함없어? 저는 창 너머 한강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다리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저녁 햇살이 금색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응, 소영아. 이제는 접어두었던 한지 한 장을 펼 때가 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조용히 적어둔 숫자들과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매매날 제 계좌에서 나간 금액, 남편 카드 결제 내역 중 제 돈에서 자동 이체된 명목, 남편이 가족들에게 자랑해 온 골프 회원권의 실제 결제자 이름. 저는 그것들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8년간 남의 머리 위에 우산을 받쳐주느라 정작 저 자신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우산을 접을 때였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일주일 뒤 저는 특급 호텔과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국장 국물로 망가진 연등은 자비로 재제작해드리기로 했고 호텔 측은 그 대신 내년 봄 대연회장 리뉴얼 프로젝트에 저의 공방을 독점 공급처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세무사에게서 축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즈음 저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는 매일 아침 다림질되어 옷장에 걸려 있었고 저녁 식탁에는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와 각 구운 생선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았고 저 역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렇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 주말 시댁 식구들이 분당 집으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님의 생신 전야 모임이었습니다. 시누이 오밀한 형님이 오랜만에 얼굴을 비치셨고 시매부와 조카들까지 합치면 거실이 제법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주방에서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붉은 자국이 여러 생겼지만 누구도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시누이 형님이 갈비찜을 집어드시다 말고 저를 향해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게, 내가 늘 이 말이 목에 걸려 있었는데 오늘은 해야겠어. 올케는 진석이 만나서 얼마나 복받았는지 알아? 이런 분당 대형 평수에 앉아서 종이 장난감이나 만지작거리면서 편하게 사는 여자,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 진석이 아니었으면 올케는 아직도 변두리 빌라 전세 구하느라 발 동동 굴렀을 거야. 시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기울이며 못 들은 척 눈을 내리깔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어 조용히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시누이 형님의 웃는 얼굴을 마주보며 저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형님.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잠들자 저는 서재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년간 남편 이름으로 결제된 카드 명세서, 분당 아파트 매매 자금의 은행 이체, 내역, 남편의 골프 회원권과 명품 시계의 실제 결제 계좌, 시어머님의 미용실 리모델링 비용 청구서까지 한 장 한 장 스캔하여 날짜 순으로 파일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님은 또 다른 일로 저의 결심을 재촉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불러 작은 송년 모임을 열고 싶어 했고, 제가 준비한 안주와 술값을 자신이 쓴 것처럼 으스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다음 주 불쑥 찾아오셔서 제 공방 쪽에 얽혀 있는 적금 통장을 꺼내 보라며 이참에 당신 이름으로 된 적금 하나를 들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내일 다시 봐드릴게요. 하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또 하나의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도 훗날 서류 위에 한 줄로 남겨두어야겠다. 소영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희는 늘 사람 많은 곳을 택했고 마주 앉아도 전혀 급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야, 서류는 충분해.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 너의 몫을 지킬 방법은 내가 책임질게. 다만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해야 해. 소영이는 언제나 그렇게 마지막 선택을 저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 겨울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아낀 대신 서류를 모았고 서류를 모은 대신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분당 집 거실의 큰 창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저녁, 저는 창틀에 기대어 서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표면의 평화는 얼마나 얇은 한지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얇은 한지 아래에서 제가 얼마나 오래 숨을 참아왔는지를. 그러나 한지는 접을수록 단단해진다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며 창 밖으로 천천히 내리는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접어둔 한지 한 장이 마침내 펼쳐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새벽 4시 27분에 걸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진동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면에는 엄마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거실 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아야, 아빠가 가슴을 붙잡고 그냥.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금 구급차 불렀어. 병원 가고 있어. 너 빨리 와. 그 짧은 말끝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의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고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저 지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남편은 눈을 반쯤 뜬 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 그래 하고는 다시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잠깐만, 거기 어느 병원이야. 내가 나중에 연락하고 가볼게. 그 말은 문장으로는 이어져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아무런 무게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옷을 꿰어 입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은 경기도 남쪽 끝자락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1시간 반 넘게 달리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실 앞 복도의 딱딱한 철제 의자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얇은 패딩 조끼 하나만 걸친 채 몸을 웅크리고 계셨고 손에는 작은 손수건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자 어머니는 그제야 참아두셨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심근경색이라 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어머니께서 바로 119를 부르신 덕분에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스텐트 시술이 끝난 뒤에도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연신 끄덕이셨습니다. 하루가 꼬박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번갈아 가며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기다렸고 저희 어머니는 사흘 내내 제대로 식사를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단 한 번, 그것도 이틀이 지난 오후에야 겨우 병원에 얼굴을 내비쳤을 뿐이었습니다. 장인 어른하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고개 한번 숙이더니 5분도 되지 않아 회사 전화를 받으며 복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버지께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개월간 안정과 재활이 필수적이라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경기도 남쪽 외곽의 단층 주택이었고 어머니 혼자 몸도 편찮으신 분이 긴 병수발을 감당하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퇴원하시면 저희 분당 집으로 모셔요. 2층 손님방이 비어 있잖아요. 제가 모시고 보살필게요. 어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다. 사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눕느냐. 그 말씀 끝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에 제 손을 포개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제 집이기도 해요.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지 퇴원하시면 2개월 정도 저희 집 2층 손님방에서 재활하시게 하려고요. 어머니 혼자 감당이 어려우세요. 남편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두어 번 헛기침을 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아서 해. 그 짧은 대답이 저에게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알았어는 늘 다른 무엇을 감추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저녁 제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2층 계단 위 복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쿵쿵 끌리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 손님방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도어록 상자가 들려 있었고 방문 앞 바닥에는 남편의 골프 가방, 낚시 장비, 회사에서 가져온 건설 자재 견본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가운데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힐끗 돌아보더니 태연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방 내가 앞으로 서재 겸 창고로 쓰기로 했어. 여긴 내 공간이니까 당신도 들어오려면 나한테 말하고 들어와. 그러고는 손에 든 새 도어록 상자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나만 알 거야. 장모님은 근처에 모텔도 많으니까 거기 며칠 모시면 돼. 우리 집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나도 불편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 굳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 동안 제 안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접혀있던 한지 한 장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노란 불빛이 유리창 위에서 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안방에 들어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2층 손님방 문은 그가 새로 채워놓은 도어록 아래에서 묵직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소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영아, 이번 주 안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답장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언제든 와. 너 대신 미리 다 준비해뒀어.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방에 출근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견습생을 위한 작업대를 정리하며 겉으로는 평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에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리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음 주 월요일쯤 퇴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 엄마하고 짧게 대답한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핸드폰이 여러 번 진동했습니다. 운전 중이라 신호가 있을 때마다 힐끗 화면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야 그 메시지를 차분히 열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뜬 것은 시어머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쓰러지셨다니 얼마나 놀라셨을꼬. 빨리 쾌차하시길 기도할게. 그 아래에 시누이 오미란 형님의 메시지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엄마, 솔직히 올케 친정 쪽은 왜 자꾸 우리 쪽에 민폐야? 결혼식 때 혼수도 변변찮았잖아. 그때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이번에도 진석이 집으로 들어오신다며? 우리 진석이가 분당 대형 평수 얻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기 노인 두 분이 2개월을 눌러앉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사위가 장인 장모 모시는 건 봤어도 사위가 자기 집을 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진석아, 이런 건 칼같이 그어야 해. 한번 선을 허물면 다음엔 아예 주저앉을 거야. 진석아, 너무 착하게만 굴지 마. 저는 화면을 내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 바로 아래에는 시누이 형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명 심해부나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려던 메시지가 단톡방에 잘못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아참, 진석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올케 친정아버지 이번에 잘못되시면 그 집 땅 문서 몇 필지 우리 쪽으로 좀 돌릴 수도 있잖아. 옛날에 교장하셨다니까 퇴직금도 꽤 됐을 거고. 엄마가 얘기 잘 꺼내봐. 이번 기회에 올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자.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바깥 주차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도 어느 것 하나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누르고는 한 장 한 장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메시지 삭제 알림이 뜬 것은 그로부터 약 20초쯤 뒤였습니다. 아마도 시누이 형님이 뒤늦게 자신의 메시지를 지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의 앨범 속에는 7장의 캡처 사진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의외로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몇 달 동안 보아온 그 어느 얼굴보다도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연아 왔구나. 이제 많이 나아졌어. 걱정 마라. 그 웃음을 마주하며 저는 그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아버지께서 평생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 한 장, 이제 제가 제대로 펴볼게요. 아버지께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시면서도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가방 안쪽 깊숙한 포켓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성수동 주상복합의 등기권리증 한 장이 단단히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의 두께를 손끝으로 가늠해 보았습니다. 얇지만 단단한 꼭 잘 접은 한지 같은 두께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영이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47층,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이미 두툼한 파일이 3개나 정리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영이는 오랜 친구의 얼굴이 아니라 변호사의 얼굴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연아야,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나한테 보내준 자료들 전부 검토 끝났어. 분당 아파트 지분, 공방 수익 장부, 남편 카드 내역, 골프 회원권 결제 증빙, 시어머님 미용실 리모델링 청구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을 때 내 몫을 다툴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깔끔해. 마지막으로 내가 어제 넘겨준 단톡방 캡처 7장은 정신적 피해 산정에도 충분한 증거가 돼.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는 파일 한 권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이혼 조정 신청서와 재산 분할 청구서. 이건 공방 지분에 남편 이름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자 분리 서류. 그리고 이건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야. 필요 없기를 바라지만 만들어뒀어. 저는 그 3권의 파일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성수동 주상복합 17층으로 향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실장님과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2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2층 복도를 폐쇄하고 전층을 한 세대로 확장해 주세요. 둘째, 가장 볕이 잘 드는 남동향 방은 어르신 재활에 맞춰 바닥을 낮추고 욕실은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게 바꿔주세요. 공사 기간은 열흘 안에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비용은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공방에 들러 업무를 확인하고 낮에는 병원으로 향해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으며 저녁에는 성수동 집으로 달려가 공사를 점검했습니다. 분당 집에는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2층 손님방 도어록을 굳건히 지키며 제가 병원에서 몇 시에 돌아오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께서는 2번 더 불쑥 찾아오셔서 냉장고를 한번 뒤적이시고 가셨고 신우이 형님은 단톡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기 사진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저의 마음은 분당 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원하시던 날 저는 아침 일찍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차에 모시고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차 안에서 연신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엄마, 편하게 계셔도 돼요. 엄마한테 보여드릴 데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 끝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어머니는 흘끗 현관 번호를 보시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거실 통창 가득히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원목 마루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고 재활용 난간이 달린 넓은 욕실 문이 남동향 방 옆에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제가 직접 만든 연등이 3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휠체어에 앉으신 채 창 너머 한강을 바라보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연아야, 너 이거 언제부터? 저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여기가 두 분 집이에요. 아버지 재활 끝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래오래. 어머니는 그제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함께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오후의 유람선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아야, 잘했다. 우리 딸.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지난 8년의 무게를 어깨 위에서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수동 집을 나오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소영이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영아, 내일 조정 신청서 접수해줘. 답장은 곧장 도착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접어둔 한지 펴는 거야. 조정 기일이 잡힌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조정 신청서가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배달된 날 제 핸드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분당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서류 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봉투가 소파 모서리에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더 침착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이혼? 재산 분할? 내가 무슨 재산 분할을 청구해. 이 집은 내가 얻은 집이야. 공방 그거 종이 장난감 만들어 얼마나 번다고. 네가 감히 나한테.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서서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는 조정실에서 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옷가지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가방 속 등기권리증 한 장만을 챙겨 그날로 분당 집을 나왔습니다. 그 밤 저는 성수동 부모님 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복도 끝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조정 당일 아침 저는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실 복도에서 소영이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상대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의 어깨 선이 유난히 구겨져 있었고 턱에는 며칠 면도를 하지 않은 자국이 거뭇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누가 보아도 저렴해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 변호사 한 분이 서류를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야, 연아야, 그래 위자료 얼마면 돼? 한 1,000만 원이면 되지. 내가 그냥 자비 좀 베푸는 셈 치고 줄게. 소영이는 그 말을 듣고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3권을 차례로 꺼내 조정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분당 아파트 매매 당시 자금 이체 내역. 총 매매가 9억 원 중 박연아 씨 명의 자금이 7억 2천만 원, 오진석 씨 명의 자금이 1억 2천만 원, 나머지는 박연아 씨 계좌에서 매달 상환 중인 담보대출. 남편 쪽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가셨습니다. 두 번째 파일. 박연아 씨가 대표로 있는 공방 담담의 최근 3년 결산 자료. 누적 순이익 12억 8천만 원. 이 중 오진석 씨 계좌로 이체된 금액 1원도 없음. 오히려 오진석 씨의 명품 시계, 골프 회원권, 송년 모임 경비, 부모님 리모델링 비용까지 총 2억 4천만 원이 박연아 씨 계좌에서 지출됨. 남편은 그제야 눈에 띄게 몸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 오미란 씨의 가족 단톡방 메시지 캡처 7장. 친정 부모님에 대한 노골적 비하와 친정 부모 재산 편취 의도가 명시된 부분에 대해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영이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낮고 정확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님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옆자리의 남편을 힐끗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입술만 여러 번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뱉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조정위원님께서 저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느냐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 그의 얼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었는지 묻는다면 답해드릴게요. 8년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한마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은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조정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분당 아파트의 명의는 자금 기여 비율에 따라 전부 제 앞으로 이전되었고 남편에게는 초기 투자금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만이 분할 지급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공방 담담에 대한 지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신우이 형님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따로 민사로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조정실을 나서는 순간 남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영이가 그 사이를 가볍게 가로막고 섰습니다. 오진석 씨, 지금 이 자리에서 의뢰인의 몸에 손을 대시면 접근 금지 가처분 서류가 바로 발부됩니다. 남편은 손을 내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저는 천장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어느 순간보다도 조용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남편은 분당 집에서 나와 인천 외곽의 원룸으로 짐을 옮겨갔다는 소식이 간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용달차 1대에 골프 가방 하나, 낚시 장비 2개, 그리고 양복 서너 벌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주 일요일 강남의 한 교회에서 시어머님 정복순 여사님은 구역 예배 권사 모임에 평소처럼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나오셨다가 한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 전해졌습니다.
어머 권사님, 진석이 인천으로 이사했다면서요. 그 분당 집값 대부분이 며느님 돈이었다고 저희 조카가 진석이 회사 다니는데 다 들었다네요. 시어머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못하신 채 손에 쥐고 계시던 양장 성경책만 꾹 잡은 채 고개를 푹 숙이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당신이 쌓아오신 자랑거리 하나가 바로 그 예배당 복도에서 햇빛 아래 물거품처럼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한강변의 마른 가지 끝마다 연두색 움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수동 집 거실의 넓은 창 앞에 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원목 마루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고 보일러가 넉넉하게 데워놓은 바닥은 맨발로 디뎌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실 한쪽 넓은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으셔서 갓 끓여낸 생강차를 한 모금 드시고 계셨습니다. 볼에는 다시 혈색이 돌았고 손가락으로는 제가 어렸을 적 하시던 버릇대로 컵 둘레를 천천히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며 무침 반찬을 통에 담아 냉장고 신성칸에 차곡차곡 넣고 계셨습니다. 역한 젓갈 냄새 하나 없이 집안은 봄볕과 보리차 향기로 조용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통창 앞에 놓인 넓은 작업 데스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달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걸린 대형 한지등 한 점이 완성 직전의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연등도 지등도 아닌 두 개의 둥근 몸을 가느다란 실로 이어놓은 한 쌍의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의 이름을 속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접어두었던 한 장,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만든 등이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펜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었고 화면 위에는 제가 새로 연재를 시작한 그림책 스케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커다란 붉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에는 누군가의 어깨가 잔뜩 웅크린 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화면 위를 가볍게 톡 건드렸습니다. 우산 아래 인물의 레이어를 서서히 줄이고 여자의 발 아래로 흐르던 물웅덩이를 지웠습니다. 장면은 이윽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머리 위에 우산을 받쳐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에는 오직 그녀 자신이 서 있었고 비는 서서히 그치고 있었습니다. 멀리 구름 사이로 환한 햇살 한 줄기가 길을 따라 뻗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공방 담담의 월 매출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이었고 전달 대비 한층 늘어난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가볍게 읽고 화면을 밀어 닫았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는 여전히 오진석, 세 글자와 시어머님의 연락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저의 어깨에 얹혀있던 그 무게는 이제 제 인생의 거실바닥 어디에도 얼룩 한 자국 남기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먼지 같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닦으면 닦이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등의 아래에는 아주 작은 전구 하나가 아직 불이 꺼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스위치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한지 안쪽에서부터 은은한 노란빛이 천천히 번져 나왔습니다. 빛은 한지 결을 따라 퍼져나가 거실의 원목 마루 위로, 아버지의 어깨 위로, 어머니의 손등 위로, 저의 작업대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등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아야, 빛이 참 좋구나. 어머니께서는 주방에서 걸어 나오시며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도 이렇게 따뜻한 불은 처음 본다.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등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문장이 다시 한번 마음 한가운데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연아야, 한지는 접을수록 단단해진단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접지 않은 새 한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한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얇고 부드럽고 결이 고왔습니다. 손끝으로 그 결을 한번 쓸어본 뒤 저는 한지를 천천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접힌 한지의 모서리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지는 접을수록 더 단단해졌고 제 손 안에서 하나의 작은 기둥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등불은 오롯이 제 것입니다. 창 너머 한강 위로 봄 햇살이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유람선 한 대가 그 빛을 받으며 천천히 다리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오래도록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화선지 한 장이 마침내 오롯이 저의 손 위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